야, 이 스님 봐라. 늙은 주제에 우리한테 훈계질이야. 가만히 있어 승복부터 찢어볼까? 하! 눈 덮인 산사의 돌계단 위 조폭들이 여승을 비웃으며 손을 뻗는 순간 바람처럼 찢어진 승복 사이로 특전사 백호대 문신이 번개처럼 드러났습니다. 뭐야 스님 팔에서 왜 이게 나와? 그러나 여승의 표정은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20년 은둔으로 겨우 묻어둔 전설이 다시 깨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애들 건드리면 오늘 너희는 여기서 못 내려간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조폭들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향 연기 피어오르는 산사 707특임단 저격수였던 여승의 숨결이 되살아나는 순간 그녀는 왜 이 산사로 숨어들었고 오늘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여승의 정체를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벽 4시 반 백운사의 종루에서 은은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산 아래 마을까지 들릴 듯 말 듯한 그 소리는 하루를 여는 신호였죠. 혜연 스님은 천천히 승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혜연 스님의 걸음걸이에는 어딘가 모를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법당으로 향하는 돌계단을 오르며 혜연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아직 반짝이고 있었죠. 27살 그때도 이런 새벽이었습니다. 작전명 흑비록. 칠흑같이 어두운 밤 혜연 스님은 당시 이름이 아닌 코드명으로 불렸습니다. 백호. 707특임단의 전설이었던 그 이름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법당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가 보입니다. 혜연 스님은 공양상 위에 놓인 향로를 집어듭니다. 작은 나무 상자에서 향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법당 안을 천천히 채워갑니다. 백단향의 그윽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혜연 스님은 그 향을 법당 앞 향로에 조심스럽게 꽂아 넣습니다. 명상방석을 꺼내 바닥에 펼칩니다.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해진 방석이지만 혜연 스님에게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20년 전 처음 이 절에 왔을 때부터 함께했던 방석이죠. 혜연 스님은 그 위에 천천히 앉아 방가부자를 틉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립니다. 눈을 감습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코로 천천히 깊게 폐 전체에 공기가 차오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입으로 가늘게 길게 마음속 잡념들이 숨결을 따라 빠져나가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쉽게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총성, 비명, 핏빛 달, 무너지는 건물, 동료의 마지막 눈빛. 혜연 스님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아니, 애써 숨을 고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흑비록 작전. 국가 기밀로 묻혀버린 그 작전에서 혜연 스님은 팀원 5명을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작전은 성공이었지만 대가는 너무 컸죠. 손이 저절로 옆으로 움직입니다. 승복 속주머니에서 염주를 꺼냅니다. 낡고 색이 바랜 나무 염주입니다. 108개의 구슬이 실에 꿰어져 있습니다. 혜연 스님은 염주를 두 손으로 감정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집니다. 이 염주는 혜연 스님이 출가할 때 은사 스님께 받은 것입니다. 혜연아, 이 염주를 잘 간직하거라. 내가 헤맬 때마다 이것이 길을 알려줄 것이다. 은사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혜연 스님은 염주알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립니다. 108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다는 의미죠. 하지만 혜연 스님에게 이 염주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과거의 혜연과 현재의 혜연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입니다. 법당 밖에서 새소리가 들립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혜연 스님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부처님 앞의 향은 절반쯤 타들어갔습니다.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며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혜연 스님은 다시 한번 깊은 절을 올립니다. 일어서서 법당 문을 엽니다. 밖에는 아침 안개가 깔려 있습니다. 백운사는 해발 500m 높이에 자리하고 있어서 아침마다 이렇게 안개에 둘러싸입니다. 혜연 스님은 마당으로 걸어나갑니다. 우물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얼굴에 닿는 물이 차갑습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스님,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10살쯤 된 아이가 서 있습니다. 민수입니다. 백운사에서 지내는 고아 아이들 중 하나죠. 혜연 스님은 미소를 짓습니다. 민수야, 벌써 일어났구나. 세수는 했니? 네, 했어요. 스님, 오늘 공양죽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래, 고맙구나. 혜연 스님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백운사에는 민수를 포함해서 5명의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었거나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혜연 스님은 이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혜연 스님의 지난 죄를 조금이나마 씻어주는 것 같았죠. 부엌으로 향하며 혜연 스님은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붉은 빛이 산등성이를 물들입니다.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하지만 혜연 스님은 압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혜연 스님의 손은 여전히 승복 속 염주를 꽉 쥐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백운사 아래 마을에 낯선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대형 차량 세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입구로 들어왔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과 선글라스를 낀 덩치 큰 사내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평상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여? 저런 차는 처음 보는데. 불길한디. 저런 사람들이 오면 좋은 일이 없어. 양복 입은 남자가 노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죠.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개발 측 관계자들입니다. 이 지역 개발 사업건으로 방문했습니다. 노인 한 분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개발이라니 무슨 개발 말이요? 이 산 전체를 매입해서 리조트 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마을도 발전하고. 뒤에 서 있던 선글라스 낀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협박의 기운이 묻어났죠. 어차피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에서 다 허가 났어요. 협조 안 하시면 곤란해지는 건 어르신들입니다. 노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을 이장인 박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백운사는 어떻게 되는 거요? 양복 남자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절도 철거해야죠. 공사 들어가야 하니까. 보상금은 드리겠습니다만 어차피 신도도 없는 낡은 절 아닙니까? 안 돼. 그 절은 우리 마을 300년 역사가 깃든 곳이요. 박 노인이 소리쳤지만 선글라스 낀 사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역사? 돈이 역사보다 중요하죠. 어르신,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그런 소리 하십니까? 사내들은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사진을 찍고 측량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차량들이 떠나간 후 박 노인은 황급히 백운사로 올라갔습니다.
혜연 스님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급한 발걸음 소리를 듣고 돌아봤죠. 스님, 큰일 났습니다. 박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아까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혜연 스님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저를 철거한다고요? 예, 산 전체를 사겠다고 합니다. 재벌이랑 정치인들이 다 엮여 있다더군요. 조폭까지 동원한 것 보니 심상치 않습니다. 혜연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 노인이 다급하게 말했죠.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는 무서워서. 걱정 마십시오, 이장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 노인이 돌아간 후 혜연 스님은 법당 앞에 섰습니다. 멀리 산 아래 마을이 보였죠. 저 평화로운 마을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혜연 스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혜연 스님은 다시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죠. 공양상 앞에 섰습니다. 향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입니다. 두 번째 향이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법당 안을 채웁니다. 혜연 스님은 그 향을 향로에 꽂아 넣었습니다. 명상방석을 다시 펼쳐놓습니다. 낮에 이미 한 번 사용한 방석이지만 밤의 자선이 더 깊습니다. 혜연 스님은 그 위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욱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아이들, 마을 사람들, 이절 모두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혜연 스님은 압니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저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악은 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숨을 고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립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입니다. 분노, 그리고 죄책감, 흑비록 작전. 혜연 스님은 눈을 감은 채 그날을 떠올립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조직을 소탕하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무기 밀매 조직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비자금이 숨겨진 곳이었습니다. 윗선의 명령은 증거를 없애고 입을 막으라는 것이었죠. 혜연 스님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총격전이 벌어졌고 예상치 못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5명의 동료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죠. 혜연 스님만 살아남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은폐되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으로 기록되었고 희생자들은 영웅으로 추서되었습니다. 진실은 묻혔죠. 혜연 스님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이 산으로 왔습니다. 눈을 뜹니다. 법당 안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향 연기만이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혜연 스님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이 손으로 몇 명을 쓰러뜨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염주를 굴리고 아이들을 쓰다듬는 손이 되었지만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 혜연 스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다시 그 손을 쓸 수밖에 없다면 저는 또 죄를 짓는 것입니까? 대답은 없습니다. 다만 향 연기만이 천천히 피어오를 뿐입니다. 혜연 스님은 명상방석 위에 앉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불안한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백운사 부엌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혜연 스님은 큰 솥에 쌀을 넣고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먹이는 공양죽이었죠. 민수와 다른 아이들이 부엌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스님, 오늘은 무슨 죽이에요? 호박죽이란다.
마을 이장님이 어제 호박을 주고 가셨어.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호박 죽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혜연 스님은 나무 주걱으로 죽을 천천히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혜연 스님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자, 다들 손 씻고 오너라. 곧 다 됐다. 아이들이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제잘거리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죠. 혜연 스님은 죽을 그릇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험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백운사 맞지? 혜연 스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사내 5명이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어제 마을에 나타났던 조폭들이었죠. 우물가에 있던 아이들이 겁에 질려 혜연 스님 뒤로 숨었습니다. 혜연 스님은 조용히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스님 들었겠지만 이 산 다 팔렸어요. 빨리 짐 싸고 나가세요. 한 달 안에. 이 땅은 팔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300년 동안 이어져 온 절입니다. 300년? 그게 뭐가 중요해요? 돈 앞에서는 다 소용없어. 다른 사내가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애들은 뭐야? 고아원도 아니고. 이 아이들은 제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부디 돌아가 주십시오. 사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죠. 가장 어린 여자아이 앞에 섰습니다. 7살 지은이었습니다. 애들, 이제 이 산 없어진다고. 저런 것들은 필요 없어. 사내가 지은이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죠. 아파요. 그 순간 혜연 스님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 마당까지 불과 몇 미터였지만 그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습니다. 혜연 스님은 사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이를 놓으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사내가 혜연 스님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쇠족쇄가 채워진 것처럼 꽉 잡혀 있었죠. 뭐야, 이중이? 사내가 반대손으로 혜연 스님의 승복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소매가 젖혀졌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은 문신이었습니다. 백호. 하얀 호랑이가 포효하는 모습이 혜연 스님의 팔뚝에 새겨져 있었죠. 사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신을 본 순간 그중 한 명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적건 뭐야, 아는 거야? 707. 특임단 문신이야. 백호 문신.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혜연 스님은 천천히 사내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지은이를 자신의 뒤로 감쌌죠. 다른 아이들도 혜연 스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십시오. 혜연 스님의 목소리에는 이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백호 문신을 알아본 사내가 다른 이들에게 속삭였죠. 형님, 일단 나갑시다. 저 사람 보통이 아니에요. 하지만 덩치 큰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구겨진 것이 분했죠. 겁먹지 마. 중 한 명이 뭘 어쩌겠어? 사내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혜연 스님의 손이 승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염주를 꺼냈습니다. 손에 감았습니다. 나무 구슬들이 손바닥에 닿는 느낌이 전해졌죠. 혜연 스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20년 전 백호의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하지만 혜연 스님은 참았습니다. 염주를 꽉 쥐며 마음속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부처님, 혜연 스님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지켜야 합니다. 사내의 손이 민수의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혜연 스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내와 혜연 스님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죠.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만약 이 아이들에게 손을 댄다면 혜연 스님은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할 필요가 없었죠.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내들은 그제야 느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평범한 스님이 아니라는 것을, 손에 피를 묻힌 전사라는 것을. 덩치 큰 사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입으로는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좋아. 오늘은 이만 가주지. 하지만 다음에는 안 봐줘. 사내들이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며 한 명이 뱉듯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많이 올 거야. 각오해. 사내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혜연 스님은 여전히 염주를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아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지은이가 혜연 스님의 승복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스님, 무서웠어요. 혜연 스님이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아이들은 알았습니다. 혜연 스님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괜찮다. 스님이 지켜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혜연 스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손에 쥔 염주가 점점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백운사는 불안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죠. 혜연 스님은 법당 앞 마루에 앉아 어두운 산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경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산 아래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죠. 혜연 스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산길을 밝히며 올라왔습니다. 차량 5대가 백운사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15명쯤 되었죠. 낮에 왔던 사내들도 보였습니다. 혜연 스님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승복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손에는 염주가 감겨 있었죠. 스님 경고했잖아요. 다음엔 안 봐준다고. 덩치 큰 사내가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요. 애들 다 내보내요. 오늘은 절 비워야 해. 혜연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팔을 벌려 법당 입구를 막아섰죠. 사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형님, 전향 질질 끌어내죠. 3명의 사내가 동시에 혜연 스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정면에서 하나. 협공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연 스님의 몸이 흐릿해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달빛에 비친 그림자만 남기고 혜연 스님의 몸은 바람처럼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세 사내의 손이 허공을 쳤습니다. 뭐야? 사내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혜연 스님은 이미 3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죠. 마치 귀신처럼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707 특임단 시절 동료들은 혜연을 유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적진에 침투할 때 혜연의 발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무영보법? 그림자도 없는 걸음걸이. 20년 만에 그 기술이 깨어난 것입니다. 저기 있다. 잡아.
다른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혜연 스님은 움직였습니다. 왼쪽으로 한 걸음, 몸이 흐르듯 미끄러졌습니다. 오른쪽으로 반 걸음, 공기를 가르는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내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혜연 스님의 몸이 살짝 뒤로 젖혀졌습니다. 주먹이 코앞을 스쳐 지나갔죠. 동시에 혜연 스님의 손바닥이 사내의 명치를 가볍게 쳤습니다. 탁!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내가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혜연 스님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발이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혜연 스님의 손이 사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가볍게 비틀었습니다. 사내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죠. 세 번째 사내가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혜연 스님은 뒤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발소리로 위치를 파악했죠. 몸을 돌리며 팔꿈치로 사내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사내가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3초도 걸리지 않았죠. 3명의 사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내들이 멈칫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혜연 스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숨도 차지 않았습니다. 승복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죠. 손에 쥔 염주만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법당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깬 것입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민수와 지은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스님, 지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연 스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봤죠. 그 순간 혜연 스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아니라 혜연 스님을. 괜찮다. 혜연 스님이 말하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달려들었습니다. 혜연 스님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손이 사내의 목을 향했죠. 하지만 멈췄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혜연 스님은 자신을 억제했습니다. 대신 사내의 팔을 잡아 넘겼습니다. 사내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혜연 스님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통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향로였습니다. 아까 부엌에서 가져온 향로가 난투 와중에 넘어진 것이었죠. 향 한 개비가 땅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직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혜연 스님은 천천히 그 향을 주워들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손가락이 데일 것 같았죠. 하지만 혜연 스님은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법당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향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놓았습니다. 지은이 옆이었죠. 작은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괜찮다. 부처님이 지켜주신다. 혜연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아이들은 여전히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혜연 스님은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본 것은 자비로운 스님이 아니라 싸우는 전사였다는 것을. 뒤에서 사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중 진짜 백호 맞는 것 같아. 철수하자. 오늘은 안 되겠어. 사내들이 하나둘씩 물러났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산을 내려갔죠.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혜연 스님은 여전히 법당 문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혜연 스님의 마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운산은 여느 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경찰차 4대가 절 입구를 막아섰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어젯밤 달아났던 조폭들도 보였죠. 혜연 스님은 법당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백운사 주지 스님 나오십시오. 확성기를 든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혜연 스님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은 법당 안에 머물도록 했죠. 민수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스님, 경찰이 왜 왔어요? 괜찮다. 금방 돌아올 테니 문 잠그고 있거라. 혜연 스님은 경찰들 앞에 섰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경찰관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경이었죠. 스님이시죠? 어젯밤 이곳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혜연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절에 무단 침입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지켰을 뿐입니다. 경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켰다고요? 증언에 따르면 스님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던데요. 15명이 다쳤습니다. 뒤에 서 있던 조폭 한 명이 목에 붕대를 감고 나왔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어젯밤 혜연 스님은 누구도 크게 다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경찰관님, 이건 모함입니다. 저들이 증거가 있습니다.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도 확보했고요. 경희가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를 봉쇄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경찰들이 절 입구에 차단선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테이프가 나무 기둥에 둘둘 감겼죠. 혜연 스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승복 속 염주가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젊은 경찰관 한 명이 혜연 스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순경이었죠. 혜연 스님의 팔에 살짝 드러난 문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순경은 경찰대학 시절 특수전 교범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특전사 요원들에 대한 기록도 봤죠. 그 중에는 백호라는 코드명을 가진 여성 요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워졌지만 문신 사진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 스님. 젊은 순경이 옆에 있는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특전사 백호대 전설. 교본에서만 봤던 그분 맞는데. 뭐라고? 무슨 소리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젊은 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혜연 스님을 향하고 있었죠. 믿기지 않았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스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경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스님, 경찰서로 동행하시죠.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5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아동보호시설에 연락하겠습니다. 일단 분리 조치됩니다. 혜연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들을 떼어놓는다는 말이었죠. 법당 안에서 지은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연 스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 모두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마을 이장인 박 노인이 조폭 2명에게 팔을 붙잡혀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죠. 이장님. 혜연 스님이 달려가려 했지만 경찰들이 막아섰습니다. 조폭들이 박 노인을 절 마당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박 노인은 무릎이 까져서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조폭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보이시죠? 이 영감님은 우리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다고요. 그분을 놓으십시오. 혜연 스님이 소리쳤지만 조폭들은 웃기만 했습니다. 놓아달라고요? 좋아요. 스님이 조용히 저를 비우면 놓아드리죠. 안 그러면. 사내가 칼을 꺼내 박 노인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박 노인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경찰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위는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섰죠. 부패한 경찰이었습니다. 조폭들과 한패였던 것입니다. 혜연 스님의 두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법당 안에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노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패했고 악은 당당했습니다. 혜연 스님은 천천히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조폭들이 비웃었죠. 도망가려고? 그럼 이 영감은 죽는다. 혜연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떨고 있었죠. 혜연 스님은 아이들을 안쪽 방으로 보냈습니다. 지은아, 민수야, 다른 아이들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문을 열지 마라. 스님, 괜찮다. 스님을 믿거라. 아이들이 울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혜연 스님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명상방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연 스님이 20년 동안 사용한 바로 그 방석이었죠. 혜연 스님은 명상방석 위에 무릎을 올렸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혜연 스님의 무릎 아래 깔려있던 명상방석이 툭 하고 앞으로 밀렸습니다. 마치 스스로 움직인 것처럼 방석은 부처님 앞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신호였습니다. 결심의 신호였죠. 혜연 스님은 승복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백호 문신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자비로운 스님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백호의 눈이었죠. 법당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마당에 선 조폭들과 부패한 경찰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각오가 서린 발걸음이었습니다. 혜연 스님이 법당 문을 열고 나오자 마당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조폭들과 부패한 경찰들은 혜연 스님의 눈빛을 봤습니다. 더 이상 자비로운 스님의 눈이 아니었죠. 살기가 서린 전사의 눈이었습니다. 뭐야, 저중? 조폭 우두머리가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박 노인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혜연 스님은 천천히 승복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양쪽 팔에 백호 문신이 완전히 드러났죠. 스님, 도망가세요. 박 노인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연 스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승복 속주머니에서 염주를 꺼냈습니다. 세 번째 염주였죠. 20년 동안 간직해온 그 염주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나무 구슬들이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혜연 스님은 눈을 감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 불쌍한 인연들을 지켜주소서.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혜연 스님은 눈을 떴습니다. 염주를 손목에 감았습니다. 구슬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죠. 저중 미쳤나? 형님, 전양 해치우죠. 조폭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해. 우두머리의 육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폭력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본능이었죠. 앞에 선 스님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 전체의 전등이 툭 하고 꺼졌습니다. 법당의 불도 마당의 가로등도 심지어 경찰차의 헤드라이트까지 모두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백운사를 덮었죠. 뭐야?
정전이야? 불 켜. 빨리. 조폭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손전등을 찾느라 허둥댔죠. 하지만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혜연 스님은 움직였습니다. 707 특임단 시절 혜연에게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백후 반격술. 암흑 속에서도 소리와 기척만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었죠. 시각을 차단하면 다른 감각이 극대화됩니다. 귀, 코, 피부로 느끼는 공기의 흐름. 모든 것이 정보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폭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왼쪽 앞 3미터. 혜연 스님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무영보법으로 접근했죠.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탁! 손날이 조폭의 목덜미를 쳤습니다. 조폭은 신음도 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1초, 두 번째와 세 번째, 오른쪽에서 들리는 발소리, 허둥대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혜연 스님은 낮게 몸을 숙이며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양손이 동시에 움직였죠. 명치와 옆구리. 정확한 급소였습니다. 2초, 네 번째, 다섯 번째. 뒤쪽에서 총소리 비슷한 것이 들렸습니다. 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소리였죠. 경찰 중 한 명이 총을 꺼낸 것입니다. 혜연 스님은 즉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주먹을 휘두른 것이죠. 혜연 스님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주먹이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반격했습니다. 발차기가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죠. 6번째, 7번째, 8번째. 동시에 3명이 달려들었습니다. 혜연 스님의 몸이 회전했습니다. 승복자락이 어둠 속에서 휘날렸죠. 팔꿈치, 무릎, 손날. 3번의 타격이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디 있어? 저 중 어디 있냐고.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공포가 목소리에 섞여 있었죠. 혜연 스님은 박 노인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얕은 호흡소리. 오른쪽 뒤편이었습니다. 9번째, 10번째. 박 노인을 붙잡고 있던 조폭 2명. 혜연 스님이 접근했습니다. 한 명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른 한 명의 팔을 잡아 제압했죠. 11번째. 총을 든 경찰관. 혜연 스님은 소리를 듣고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죠. 혜연 스님은 뒤에서 접근해 손목을 쳤습니다. 총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6초. 12번째. 우두머리. 혜연 스님은 마지막 목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우두머리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허공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혜연 스님의 손이 우두머리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정확한 혈자리였죠. 우두머리가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혜연 스님은 박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겼죠. 법당 계단 아래였습니다. 박 노인은 혼란스러운 상태였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괜찮으십니까? 스님. 무슨 일이? 바로 그 순간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불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본 광경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조폭과 부패한 경찰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신음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혜연 스님은 박 노인을 품에 안고 법당 계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승복은 약간 흐트러졌지만 혜연 스님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손목의 염주만이 달빛에 반짝였죠. 젊은 순경이 입을 떡 벌리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교본에서만 봤던 전설. 백후 반격술. 실제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저건 불가능해.
다른 경찰관이 중얼거렸습니다. 7초. 단 7초 만에 12명을 제압한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죠. 혜연 스님은 박 노인을 내려놓았습니다. 승복을 다시 여몄습니다. 백호 문신이 다시 감춰졌죠. 그리고 마당에 쓰러진 사람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혜연 스님은 쓰러진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염주를 풀어 승복 속에 넣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젊은 순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스님, 저는 순경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혜연 스님은 순경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눈에 두려움이 아닌 존경이 서려 있었죠. 경찰관님, 구급차를 불러주십시오. 다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혜연 스님의 목소리는 다시 평온했습니다. 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차도 조폭의 차도 아니었죠. 오래된 엔진 소리, 낡은 지프차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산길로 향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차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혜연 스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낯익은 소리였습니다. 지프차가 절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지만 걸음걸이는 군인처럼 곧았죠. 회색 머리에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혜연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장군님. 노인이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왔습니다. 쓰러진 사람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하구나, 혜연아.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강도현. 707특임단 창설 멤버이자 전설적인 장군이었습니다. 혜연을 특전사 최고의 요원으로 키워낸 스승이었죠. 장군님, 어떻게 자네를 찾는데 20년이 걸렸네. 늙어서 그런지 더디더군. 강도현이 혜연 스님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흘렀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혜연 스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자네에게 진실을 말해주러 왔네. 이제 때가 됐어. 강도현이 주머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흑비록 작전 보고서. 원본 일세. 자네가 본 것은 조작된 것이었어. 혜연 스님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아니야, 혜연아. 강도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자네는 죄인이 아니야. 절대로. 혜연 스님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 동료들을 구하지 못한 자책감, 그것이 혜연 스님을 이 산으로 오게 만들었죠. 장군님, 저는 5명을 잃었습니다. 제 손으로. 아니야. 강도현이 소리쳤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죠. 흑비록 작전은 윗선의 잘못이었어. 자네와 팀원들은 속았던 거야. 그곳은 테러 조직의 본거지가 아니었어. 정치인들과 재벌들의 비자금 은닉처였지. 자네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보내진 것이었어. 강도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문서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폭발은 미리 설치된 것이었네. 작전 실패로 위장하고 모든 증거를 날려버리려던 계획이었어. 자네 팀원들은 희생양이었던 거야.
혜연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구할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야. 누구도 구할 수 없었어. 폭발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 자네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지. 강도연이 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는 영웅이었어, 혜연아. 죄인이 아니라 영웅이었다고. 혜연 스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강도연은 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잠시 후 혜연 스님이 진정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죠. 강도연이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야 해. 지금 이 절에 일어나고 있는 일도 같은 놈들의 짓이야. 서류에는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재벌, 건설업자, 경찰 간부. 모두 20년 전 흑비록 작전과 연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산 개발 사업도 그들의 검은 돈을 세탁하기 위한 계획이야. 절을 부수고 리조트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수천억을 움직이려는 거지. 이 산 아래에는 지하수 자원도 있어. 모든 게 계산된 거야. 젊은 순경이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죠. 이건 국가 기밀 문서. 맞네. 내가 20년 동안 모은 증거야. 이제 세상에 공개할 때가 됐어. 강도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기엔 그들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 뇌물수수,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모든 것이 담겨 있지. 강도연은 순경에게 녹음기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경찰관, 자네가 제대로 된 사람 같으니 맡기겠네. 이것을 검찰에 전달하게. 부패하지 않은 검사에게 말이야. 순경은 떨리는 손으로 증거물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마당에 쓰러져 있던 경위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이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움직이지 말게. 자네도 체포 대상이야. 경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멀리서 구급차와 경찰 병력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경찰이었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경찰들이었죠. 강도연이 혜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혜연아, 이제 자네 죄는 없어졌어. 진실이 밝혀졌고 악은 심판받을 거야. 자네는 자유야. 혜연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별들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죠. 장군님, 감사합니다. 고맙긴. 스승으로서 당연한 일이지.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백운사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뉴스에서는 대대적인 부패 척결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국회의원 2명, 재벌 회장 1명, 경찰 간부 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건설업자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았죠. 20년 전 흑비록 작전의 진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백운사로 올라왔습니다. 박 노인을 비롯해 수십 명이 찾아왔죠. 손에는 음식과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연 스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뿐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혜연 스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마을도 절도 모두 사라졌을 거라는 것을. 박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아물고 있었죠. 스님, 이제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개발업자들도 다 물러갔고요. 앞으로 백운사는 영원히 우리 마을의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혜연 스님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내려간 후 법당 안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연 스님이 문을 열자 5 아이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 지은이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혜연 스님의 승복자락을 꽉 붙잡았죠. 스님, 이제 안 가시죠? 저희 버리고 안 가시죠? 혜연 스님은 무릎을 꿇고 지은이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민수와 다른 아이들도 불안한 눈빛으로 혜연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사흘 전 그날 밤 아이들은 법당 안에서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명도 쓰러지는 소리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스님,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죠? 우리를 지켜주려고 그러신 거죠? 혜연 스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혜연 스님이 왜 싸웠는지를, 누구를 위해 다시 백호가 되었는지를. 그래, 스님은 너희를 지키려 했단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아도 될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다. 이제 평화로울 거야. 지은이가 혜연 스님을 껴안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혜연 스님을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혜연 스님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스님, 우리가 스님을 지켜드릴게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커서 강해지면 그때는 우리가 스님을 지켜드릴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혜연 스님은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스님은 어디도 안 간단다. 여기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법당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혜연 스님은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죠.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향을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고요히 서서 부처님을 바라봤습니다. 명상방석은 여전히 부처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흘 전 밤 앞으로 밀려났던 그 방석이었죠. 혜연 스님은 방석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볍게 털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부처님 바로 앞. 혜연 스님이 20년 동안 앉아서 수행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늘고 길게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이 내려놓아졌습니다. 동료들의 영혼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혜연 스님은 승복 속에서 염주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에 감았던 그 염주였죠. 나무 구슬들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혜연 스님은 염주알을 하나하나 만지작거렸습니다. 108번뇌. 이제 그 번뇌들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혜연 스님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백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요로 돌아가는 것이지. 법당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입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혜연 스님의 뺨을 스쳤습니다. 포근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혜연 스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어서서 법당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산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봄의 소리였습니다. 혜연 스님은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매화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아름다웠습니다.
혜연 스님은 매화나무 아래 섰습니다. 종루로 올라갔습니다. 큰 종 앞에 섰습니다. 종목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종을 쳤습니다. 땡!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맑은 소리였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죠. 땡! 두 번째 종소리. 과거의 죄를 씻어내는 소리였습니다. 땡! 세 번째 종소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종소리가 잦아들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텅 빈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고요함이었죠. 새소리, 바람소리, 아이들의 잠든 숨소리.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혜연 스님은 종루에서 내려왔습니다. 법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백운사를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승복 소매 안쪽, 백호 문신이 있는 곳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증표였죠.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혀서 소중한 것들을 지켜낸 증표였습니다. 혜연 스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봄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평화로운 숨이었습니다. 마당에 아침 햇살이 가득 찼습니다. 매화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법당 안에서 아이들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였죠. 혜연 스님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침 공양죽을 쑤어줄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은 더 이상 죄책감으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솥에 쌀을 씻어 넣었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향 연기가 아닌 밥 짓는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름다웠습니다. 스님, 일어났어요. 민수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죠. 그래, 손 씻고 오너라. 곧 죽이 된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연 스님에게는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백운사에는 다시 평화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매화가 피고 새가 울고 아이들이 웃는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백호는 다시 고요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까지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달빛 인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너 같은 게 군인이냐? 머리채 잡혀도 싸지? 그 손! 지금 바로 내려놓으십시오. 정만식 대대장이 여군의 머리채를 잡고 모욕을 퍼붓던 순간 골프장 구석에 서 있던 한 학생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날 찍힌 머리채 폭행 영상은 하룻밤 사이 SNS에서 50만 조회수를 넘겼고 군 골프장의 갑질, 장군 부인들의 비리 대화, 그리고 군납비리의 시작점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영상 속 사람을 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여성이 다음날 사단장 취임식 단상에 오를 사람이라는 것을요. 머리채 폭행 사건은 왜 침묵 속에 묻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음날 단상에서 그녀가 밝힌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방부 직영군 골프장의 VIP 라운지는 오전부터 화려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가죽 소파에는 장군 부인들과 군수업체 대표들이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라운지 한편에서는 정만식 대대장이 술잔을 기울이며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어요. 승진 발표가 다음 주라는 소문이 돌았고 정만식은 자신의 차례가 왔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안쪽에서는 흰 셔츠를 입은 여성 한유라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에는 배관 점검표가 들려 있었고 유라는 천천히 라운지 구석구석을 살피며 메모를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설 관리 직원처럼 보였죠. 아무도 유라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주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운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라는 그저 배경에 불과했어요. 장군 부인 중 한 명이 유라를 힐끗 보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시설 관리 직원들도 참 젊네요. 저 여자 꽤 괜찮게 생겼는데? 다른 부인이 키득거리며 대꾸했죠. 그래봤자 청소나 하는 사람인데 뭘. 골프공이나 주우러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부인들은 또 한 번 웃었습니다. 유라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점검표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정만식은 술에 취해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군수업체 대표에게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자네, 다음 납품건은 내가 잘 처리해 줄 테니 걱정 말게.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 장군님들도 다 아시는 일이야. 골프 장갑 끼고 한판 치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뭐. 대표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만식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그때 라운지 입구 쪽에서 청소 아주머니가 무릎 담요 몇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뒤에는 1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 오세림이 따라 들어왔어요. 세림은 할머니를 도와 무릎 담요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라운지 안쪽을 살폈습니다. 유라와 눈이 마주쳤죠. 세림은 잠깐 멈칫했지만 유라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어요. 세림은 조용히 손을 주머니에 넣어 핸드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정만식이 갑자기 손가락으로 유라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서빙 직원, 테이블 왜 안 치워? 일 좀 똑바로 해.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정만식을 바라보는 유라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정만식은 그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더 큰 소리로 소리쳤죠. 듣기는 들어? 귀에 골프 장갑이라도 껴서 안 들리나?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라는 점검표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정만식이 있는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정만식은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죠. 뭐야, 나이도 어린 것이 건방지게 쳐다보기는. 요즘 직원들 교육이 어떻게 된 거야? 장군 부인들이 수군댔어요. 저런 애들이 어디서 뭘 배워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네. 유라는 테이블 위에 빈 잔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어요. 정만식은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만식이 유라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당겼죠. 유라는 잠깐 손을 멈췄지만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정만식은 웃으며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봤죠? 이렇게 해야 말을 듣는다니까요. 세림은 무릎 담요를 팔에 낀 채 핸드폰을 조금 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정만식의 얼굴과 유라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어요. 장군 부인들의 대화 소리도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이번 납품건으로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얼마나 돼요?
걱정 마세요. 다 알아서 처리될 겁니다. 세림의 손은 떨렸지만 녹화는 계속됐습니다. 유라는 테이블 정리를 마치고 다시 라운지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정만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모두들 건배합시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사람들이 일제히 잔을 부딪혔죠. 라운지 안은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세림의 핸드폰 화면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어요. 유라는 구석에서 조용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이 평범해 보이는 시설 관리 직원이 내일 이 부대의 사단장으로 취임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라운지의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만식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옆에 앉은 군수업체 대표들은 정만식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군 부인들도 여기저기서 수다를 떨었죠. 라운지는 권력의 냄새로 가득했어요. 한유라는 라운지 뒤편 복도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점검은 끝났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었어요. 유라가 조용히 라운지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정만식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아, 거기서. 유라는 걸음을 멈췄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만식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유라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죠. 귀 막혔어? 내가 부르는데 왜 대답이 없어? 정만식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라에게 쏠렸어요. 유라는 조용히 정만식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유라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그 차분함이 정만식을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아까 테이블 정리할 때 잔을 깨뜨린 거 알아? 책임져야지. 유라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잔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유라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정만식은 코웃음을 쳤죠.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정만식이 유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요즘 직원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누가 교육시킨 거야? 장군 부인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대대장님, 저런 애들은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해요. 안 그러면 계속 건방지게 굴죠. 다른 부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골프공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말은 안 듣고. 부인들의 웃음소리가 라운지에 울렸습니다. 유라는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죠. 정만식이 갑자기 유라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이리 와. 제대로 교육시켜 줄게. 유라는 비틀거렸지만 균형을 잡았어요. 정만식은 유라를 라운지 중앙으로 끌고 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됐죠. 유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오세림은 무릎 담요를 팔에 낀 채 라운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여전히 녹화 중이었어요. 세림의 손은 떨렸지만 카메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정만식과 유라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죠. 세림은 할머니 뒤에 몸을 숨기며 촬영을 계속했어요. 정만식이 유라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위로 잡아당겼어요. 유라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이게 교육이야. 알겠어? 정만식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눈을 감은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만식은 유라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변을 둘러봤죠. 다들 봤죠? 이렇게 해야 말을 듣는다니까요.
장군 부인들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직원 하나 못 부리나 했네요. 한 부인이 말했어요. 저렇게 골프공처럼 이리저리 굴려야 정신을 차리죠. 다른 부인이 맞장구 쳤습니다. 웃음소리는 계속됐어요. 아무도 이 상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있어 하는 것처럼 보였죠. 유라는 눈을 떴습니다. 정만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유라의 눈빛에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냉정했죠. 정만식은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왜인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뭘 쳐다봐? 정만식이 유라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유라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림의 핸드폰 화면에는 모든 장면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정만식이 유라의 머리채를 잡는 순간 유라의 표정, 장군 부인들의 웃음, 그리고 부인들의 대화까지 모두 녹음됐어요. 세림은 무릎 담요를 더 꽉 껴안으며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장면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정만식이 마침내 유라의 머리채에서 손을 뗐습니다. 유라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천천히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졌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죠. 정만식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알겠지?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군 부인 한 명이 유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정도면 됐죠. 이제 정신 차렸을 거예요. 다른 부인들도 동의했어요. 라운지는 다시 떠들썩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유라는 천천히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를 뒤로 한 채요. 복도로 나온 유라는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죠. 유라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24시간. 딱 하루만 더 참으면 됐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세림은 녹화를 멈췄습니다. 파일을 확인했어요. 10분 분량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만식의 얼굴, 목소리, 행동, 그리고 장군 부인들의 대화까지 모두요. 세림은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라운지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정만식은 여전히 술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 웃음이 사라질 거예요. 세림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세림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 파일을 확인했어요. 10분짜리 영상은 흔들림 없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정만식이 한유라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장면, 장군 부인들이 웃으며 떠드는 모습, 그리고 비리 대화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세림은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영상 편집은 간단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만 잘라내고 음성은 그대로 살렸어요. 특히 장군 부인들의 대화 부분은 자막까지 추가했습니다. 이번 납품건으로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얼마나 되냐는 말과 다 알아서 처리될 것이라는 대화가 명확하게 들렸죠. 세림은 제목을 정했습니다. 짧고 명확하게요. 군 골프장 VIP에서 직원 머리채 잡아 흔드는 대대장 제목만 봐도 내용이 전달될 것 같았어요. 밤 11시 세림은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동시에 올렸어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0명, 20명, 50명. 하지만 자정이 지나자 속도가 붙기 시작했죠. 댓글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진짜 군인 맞아? 저 대대장 누구야? 세림은 화면을 지켜보며 세로 고침을 계속 눌렀습니다. 새벽 2시 조회수는 5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은 100개를 돌파했어요. 여성에게 저렇게 해도 되는 시대냐? 저건 폭행이잖아. 군대에서 이런 일이? 사람들의 분노가 댓글로 쏟아졌습니다. 세림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공유 버튼이 쉴 새 없이 눌렸죠. 새벽 4시 조회수는 15만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커뮤니티 게시판 첫 페이지에 영상이 올라왔어요. 댓글은 2,000개를 넘었습니다. 저 대대장 신상 아는 사람? 군 골프 장갑 끼고 갑질하네. 저 부인들 목소리 들어봐. 비리 이야기하잖아. 사람들은 영상 속 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 부인들의 비리 대화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예요. 새벽 5시 언론사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온라인 뉴스 매체가 영상을 기사화했어요. 군 골프장에서 발생한 폭행 의혹 고위 장성 부인들의 비리 대화 논란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첫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20만, 25만, 30만.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장군 부인들이 영상을 발견한 건 새벽 6시쯤이었습니다. 한 부인의 핸드폰에 지인들의 연락이 쏟아졌어요. 언니, 이거 봤어? 이 영상 속 목소리가 언니 아니야? 부인은 황급히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죠.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른 부인들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단체 채팅방이 폭발했어요. 이거 어떡해? 우리 목소리 다 녹음됐어. 비리 대화까지 다 들렸잖아. 부인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영상을 신고하자고 했고 누군가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은 수십 개의 사이트에 퍼져 있었고 계속 복사되고 있었어요. 새벽 7시 조회수는 50만을 돌파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군 골프장 폭행이 올라왔어요. 댓글은 5,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저 부인들 누구야? 비리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군납비리 냄새 진하게 나는데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정만식도 영상을 봤습니다. 부하 장교가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만식은 부하의 말을 듣고 급히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자신의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죠. 한유라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장면, 큰 소리로 호통치는 모습,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정만식의 손이 떨렸어요. 영상 아래 댓글들을 읽어내려가는 정만식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 대대장군 검찰에 신고해야 해. 폭행죄로 처벌받아야지. 저런 인간이 군인이라니. 수천 개의 댓글이 정만식을 향한 비난으로 가득했어요. 정만식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영상은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국방부에도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담당 공보관이 황급히 장관실로 향했어요. 장관님, 군 골프장 관련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준석 장관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장관의 표정은 차가워졌어요. 이건 한유라 장군 아닌가? 공보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 결과 내일 취임하실 신임 사단장님이십니다. 노준석 장관은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조사에 들어가. 정만식 대대장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파악해. 공보관이 대답했어요. 이미 군 검찰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 한유라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참고 견디는 모습, 흔들리지 않는 눈빛. 장관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아침 9시 70만, 10시 100만. 영상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뉴스 방송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군 내부 갑질 논란 장성 부인들의 비리 의혹 사건은 더 이상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체에 이슈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궁금해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누구이고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를요. 사단장 취임식 당일 아침 부대 정문 앞은 분주했습니다. 장교들이 줄지어 서서 의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취임식은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병사들도 일찍부터 나와 행사장을 정리했죠. 평범한 취임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밤부터 퍼진 영상 때문에 분위기는 묘했어요. 장교들은 모두 영상을 봤습니다. 정만식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장면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만식은 여전히 대대장이었고 그의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다만 정만식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편함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이었죠. 정만식은 취임식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영상을 보고 또 봤지만 해결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했지만 변호사도 난감해했어요. 영상이 이미 너무 많이 퍼졌습니다.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정만식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죠. 오전 9시 부대 정문에 검은색 의전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노준석 국방부 장관이 내렸어요. 경호원들이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장교들은 깜짝 놀랐죠. 취임식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어요. 보통은 대리인이 참석했습니다. 참모장이 황급히 다가가 경례를 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직접 오셨습니까? 노준석 장관은 짧게 대답했어요. 오늘 취임하는 사단장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말이야. 참모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신임 사단장에 대한 정보는 극비였어요. 이름도 경력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참모장도 오늘 취임식에서 처음 보게 될 거였죠. 노준석 장관은 취임식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구석에 서 있는 한유라를 발견했어요. 유라는 여전히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유라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수군댔죠. 저 직원한테 왜 가시는 거야? 뭔가 이상한데? 장관이 유라 앞에 섰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들어 장관을 바라봤어요. 장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라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유라도 작게 웃었어요.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오래된 스승과 제자처럼요. 정만식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국방부 장관이 저 여성에게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 여성이 누구길래? 정만식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장관은 유라에게 물었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장관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영상 봤어. 잘 참았더구나.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참지 않아도 돼. 내가 이 부대의 사단장이니까. 주변 장교들이 그 대화를 듣고 술렁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야? 저 여성이 사단장? 말도 안 돼. 하지만 장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장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한편 취임식장 뒤편에서는 군 조사본부 요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군 골프장 라운지를 압수수색했어요. 라운지 곳곳에서 비리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류 뭉치, 계약서, 금품 수수 내역서, 모든 것이 박스에 담겨 증거물로 회수됐죠. 조사본부 팀장이 가장 주목한 건 라운지 창고에 있던 골프공 상자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골프공 상자였어요. 하지만 안을 열어보니 서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향응 명단이었죠.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명단에는 장군 부인들의 이름도 군수업체 대표들의 이름도 모두 있었습니다. 팀장은 명단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니야. 조직적인 비리네. 옆에 있던 요원이 대답했어요. 정만식 대대장만이 아니라 위에도 연루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파야 해. 끝까지. 정만식은 취임식장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주변 시선이 따가웠어요. 장교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대장님, 어제 그 영상. 쉿, 조용히 해. 정만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영상은 이미 100만 조회수를 넘었고 전국이 알고 있었습니다. 노준석 장관은 유라와 함께 취임식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장교들이 길을 비켰어요. 장관은 참모장에게 말했습니다. 곧 시작하겠네. 참모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장관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유라는 잠시 취임식장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머리채를 잡혔던 곳에서 멀지 않은 장소였어요. 유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유라는 이 부대의 책임자였어요. 유라는 눈을 떴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정만식은 멀리서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유라가 단상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만식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어제 누구에게 손을 댔는지를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죠. 취임식은 곧 시작될 것이고 모든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요. 정만식은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오전 10시 정각 취임식이 시작됐습니다.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고 부대 전체가 정렬했어요. 수백 명의 병사들이 운동장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장교들은 단상 앞에 줄지어 섰죠.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하지만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제 영상을 본 사람들은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참모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37사단 사단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참모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죠. 참모장은 서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노준석 장관이 귀빈석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장관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참모장이 다음 순서를 진행했죠. 이제 신임 사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취임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단상을 주목했어요. 대체 누가 올라올까? 모든 사람이 궁금해했습니다. 참모장이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쳤어요. 제37사단 신임 사단장 한유라 장군님 입장. 순간 취임식장이 술렁였습니다. 한유라?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곧 모든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단상 옆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을 봤으니까요. 정복을 차려입은 한유라가 나타났습니다. 어깨에는 별 3개가 달려 있었어요.
중장 계급장이었습니다. 유라는 똑바로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군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어제 머리채를 잡혔던 그 여성이었어요. 라운지 직원으로 보였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별 3개를 달고 단상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장군 부인들이 객석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저 여자가? 부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제 키득거리며 웃던 바로 그 여성이 중장이었다니. 부인들은 서로를 붙잡고 떨었습니다. 어제 나눴던 대화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비리 이야기, 향응 이야기, 모든 것이 녹음됐었습니다. 정만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릎이 굳어 움직이지 못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어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던 여성이 중장이었다니. 자신보다 2계급이나 높은 상관이었습니다. 정만식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주변 장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죠. 대대장님이 사단장님한테 그 짓을. 어제 영상 속 그분이. 한유라는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취임식장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유라를 향하고 있었죠. 유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제37사단 신임 사단장 한유라입니다. 취임식장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유라는 말을 이었습니다. 취임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라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죠. 어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장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유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부대에서 약한 사람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를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어제 저는 군 골프장 라운지에서 대대장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취임식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사자의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유라는 정만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만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라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죠. 유라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는 장군 부인들도 있었습니다. 부인들은 웃으며 저를 골프공처럼 이리저리 굴린다고 말했죠. 장군 부인들은 객석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숨고 싶었지만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부인들을 향했죠. 유라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인들은 비리 대화를 나눴습니다. 군납업체와의 뒷거래, 향응수수, 금품거래,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이것이 이 부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계급장 없는 민간인을 함부로 대하고 뒤에서는 비리를 저지르는 것. 병사들은 숨죽이며 유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이 부대의 민낯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 저는 실망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군인이라면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약자를 짓밟았습니다. 장군 부인이라는 이유로, 대대장이라는 이유로 골프 장갑을 낄 때만큼 자연스럽게 사람을 깔봤습니다. 유라는 정만식을 다시 쳐다봤어요. 그것이 어제 제가 목격한 현실입니다. 정만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넘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장교가 정만식을 부축했죠. 하지만 정만식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단상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병사들을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누구도 병사도 민간인도 약자라고 해서 머리채를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유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단장으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첫 번째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병사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교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죠. 취임식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한유라는 다시 마이크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단호한 표정이 있었어요. 취임사가 끝난 줄 알았던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라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는 모습을 봤죠. 무슨 말이 더 남았을까? 취임식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유라는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정만식 대대장의 행동은 단독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취임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장교들이 서로를 쳐다봤죠. 단독 범행이 아니라니 무슨 뜻일까요? 유라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군 조사본부에서 압수한 증거에 따르면 이 모든 비리의 배후에는 고위 장성이 있었습니다. 순간 취임식장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고위 장성?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죠. 그 사람은 바로 이경무 중장입니다. 객석 뒤편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군인이었어요. 가슴에는 별 3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경무였죠. 이경무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경무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유라는 이경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경무 중장, 귀가는 지난 3년간 군수업체로부터 총 10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유라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부실한 군납 계약을 승인했죠. 또한 정만식 대대장에게 지시해 골프장 라운지를 비리의 거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경무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무슨 헛소리입니까? 이경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라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증거는 있습니다. 귀관의 집무실 금고에서 발견된 계약서, 귀관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그 순간 취임식장 연문이 열렸습니다. 군 조사본부 요원 5명이 들어왔어요. 앞장선 팀장이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이경무를 향해 걸어갔죠. 이경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짓이야? 하지만 요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팀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경무 중장, 이것은 귀관의 가방에서 발견한 뇌물 계약서입니다. 팀장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군수업체 대표 김모 씨와 작성한 계약서로 부실 납품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받기로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경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요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귀관의 비자금 계좌 내역입니다. 지난 3년간 총 10억 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요원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입금 날짜와 군납계약 승인 날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경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유라는 단상에서 이경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경무 중장, 귀가는 정만식 대대장에게